안녕하십니까. 아말감 51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 합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네,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지난주에 영화가 너무 우울했어요. 네. 너무 우울했고 또 죽은 자들의 이야기, 죽은 자를 수습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룬 영화였는데, 그리고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죠. 그렇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닙니다. 좀 뭐 결혼하셨거나 뭐 가족이 있는 분들도 결국에는 인생은 혼자라는 걸 시시때때로 또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외롭구나 한다는 거를. 노회찬 의원이 좁쌀만한 가치도 안 되는 드루킹 같은 놈들한테 걸려서 발목 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그 내면적으로 외로웠겠어요. 고민을 하고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겠다. 네. 라고 마음 먹기까지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네. 또 그런 또 노회찬 의원의 그 죽음과 외로움, 고뇌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서 네. 이번에는 그 노회찬 의원이 아주 옛날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 이거 뜬금없지만 네. 노회찬 의원 조문객 중에 한 분이 네. 적었던 글인가요? 그 포스트잇이 아니면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인가요? 그 처음으로 노회찬 의원이 밉다고 했었을 때 저는 진짜 펑펑 울 뻔했습니다. 네. 참. 그래서 하여튼 너무 우울한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 노회찬 의원이 몇 년도에 쓴 책이냐면요, 2004년쯤에 쓴 것 같아요. 2004년. 네. 책 제목은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네. 책입니다. 이게 지금 9,800원이고요. 워낙 옛날에 나온 책이라 가격도 싸고 도서정과제에서 완전 프리한데요? 완전 싸고, 출판사는 일빛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노동운동으로 그 수감됐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그때 수감되면 원래 그 면회가 엄청 온답니다. 각계각층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영화 그 박열 보셨어요? 박열? 아니요. 박열에 보면은 그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인데, 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조선인 차별에 반대해서 그 싸움을 벌이던 박열이라는 사람, 22살 청년의 그 이야기인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렇게 콧소문을 퍼뜨려서 그 대지진에 일본인의 동요를 물타기해서 덮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는데, 그때 그거에 불이함을 외치다가 잡혀 들어가서 일왕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박열이라는 사람의 내용인데요. 강골인 걸로 알려졌죠. 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간 일본인 여성, 박열의 그 시를 보고 반해서 박열과 결혼을 해서 같이 산 동지가 있거든요. 네. 같은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동지입니다. 일본인 여성인데, 그분은 일본인이라서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분이 더 멋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박열이 감옥에 갇히니까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 그리고 조선의 유학생들 각계각층에서 맨날 면회를 와요. 한 말씀을 듣고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노회찬도 엄청 왔대요, 면회가. 각계각층에서. 근데 노회찬이 몇 번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면회를 다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온 김에 좀 공부 좀 많이 해서 나가려고, 어차피 몇 년 썩어야 되니까 공부 좀 많이 하고 책 좀 많이 읽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거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게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그 일체 면회를 끊고 한동안 그 책을 파면서 또 사셨대요. 워낙에 뭐 학생 시절부터 다독가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화 아세요? 고등학생 때 저녁 하교를 하면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산대요. 집에 가서 그걸 딱 읽고 9시쯤 되면은 다 읽은 거야. 그래서 서점에 가서 또 다른 책을 사러 간대요. 그러면 서점 주인 아저씨가 야야 너 아까 5시쯤에 책 사갔지 않냐? 왜 또 왔냐? 그러니까 그거 다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점 아저씨가 야 그러면 너 돈도 없을 텐데 그러면 그 책 그냥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딴 새 걸로 바꿔줄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봤대요. 그 서점 아저씨 덕에.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그 책을 많이 읽고 그 중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그때 읽고선 나와서 자기가 읽은 조선왕조 실록에 재밌었던 장면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 의견을 덧붙여가지고 엮어서 낸 책이 바로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500년 역사니까 당연히.
근데 그거를 그중에서 재밌는 것들만 2페이지, 4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다 이렇게 엮었어요. 실록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두께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들만 이렇게 엮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잠깐 보기 화장실에다 꽂아놓고 볼일 보면서 잠깐 한 챕터, 2챕터 정도 보고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문장도 되게 쉬운 문장으로 썼어요. 그 조선왕조 실록에는 옛날 말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체가. 근데 네. 그거를 가급적 현대적인 문체로 바꿔서 옮겼고요. 근데 이제 오래전 책이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팔린 책도 아니어서 증세가 안 됐나 봐요. 개정판은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곳곳에 오타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한 줄이 2번 반복된 데도 있어요. 그 정도면 이거는 거의 독립출판 수준인데. 그런 데도 있는데 뭐 그런 정도야. 뭐 애교로 봐드리고 이거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대중들이 책을 안 사줬으니까 이게 증세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재판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교열해서 나왔을 텐데. 아니면 강조하고 싶었던 문장일 수도 있죠. 그러네요. 이 책을 살펴보면은 네. 첫 챕터가 뭐냐면 세종대왕의 2번째 며느리는 레즈비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와, 자극적이네요. 네, 집필 의도가 확 보이네요. 그 다음에 네. 2번째 챕터가 뭐냐면 네. 이동식 러브 호텔을 만든 연산군. 아, 이거 유족들이 항의가 들어올 법한 그런 그 머리글들인데요, 딱 꼭지가.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흑인 병사가 참전했다. 그 다음에 물증이 없으면 존속살인도 무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아까 일컬으신 꼭지 하나하나가 네. 코드들은 다 그러네요.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레즈비언이라든가 성소수자. 네. 네. 그다음에 그 어떤 그런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 그렇죠. 그리고 무죄 판결 이후에는 다 그 네. 이전에는 다 무죄다. 네. 무죄 판정 이전에 이런 물증 것들. 없이 네. 물증 없이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를 한번 내용을 알려드리면 세종대왕의 2번째 며느리가 레즈비언이었대요. 근데 네. 이거는 레즈비언이라기보다는 동성 연애자였던 것 같아요. 동성 애자는 아닌 거고. 네. 내용을 읽어보면은 세종의 맏아들 나중에 훗날 문종이 되죠. 네. 세자빈이. 그러니까 세종의 맏아들의 아내가 봉씨인데 봉씨. 동성 연애 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궁궐에 착 퍼집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데려다 앉혀놓고 묻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자백을 하죠. 어떻게 해서 했다. 그거 외에도 세종대왕이 봉씨 때문에 골치를 되게 많이 썩는데요. 이 봉씨가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궁중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든지. 임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또 그렇죠. 왕가에서. 네. 근데 그걸 뻥으로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세종이 연려전이라는 거를 좀 네가 공부를 해라라고 책을 줬는데 그거 한두 시간 보다가 너무 재미없다면서 책을 집어 던지대요.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맨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막 시녀들 등에 엎혀가지고 막 잔디광창에 나뒹굴고 막 이런다든지 그 궁에 술이 다 떨어지면 사사로이 친척집에 가서 가져다 마시기도 하고 더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골치를 썩는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자빈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 봉씨는 친정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봉씨를 죽이고 친정아버지도 자결을 합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내용이 세종실록에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 둘 셋 넷 4페이지에 얽혀서 네 4페이지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2장이 안 되네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동식 러브 호텔을 만든 연산군에 대해서는 제가 그다지 하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숙종 때는 사람 고기도 먹었다. 라는 또 자극적인 제목의 챕터가 있어요. 네. 숙종 22년의 일이라고 하네요.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답니다. 굶주려서. 네네. 그 임금이 그러니까 숙종이 그것은 몹시 굶주려서 실행한 일이기 때문에 몹시 굶주려서 실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굶주림 때문뿐만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또 인육을 먹는 상황들이 되게 빈번했답니다. 선조 때, 선조 9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인육과 사람의 간 쓸개가 매독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어린 아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기하거나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고 있으면 약탈해서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갔다.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짜기에 잇따라 있었기 때문에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무섭죠? 그러니까요. 우리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이쪽에 알비노
증상이 있는 분들, 뭐 팔이라든가 네. 다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맞아요. 취직하는 그런 내전 지역 이런 데서 많이. 네. 그래서 애들이 막 팔이 하나씩 없죠, 막. 네, 예. 무서워.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이제 세종에 관한 얘기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은데 과연 이제 뭐 천재 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독도가 조선시대 때는 발견되지 않았대요. 네. 독도가. 네. 근데 어떻게 시료 지배를 했을까요? 그러게 그 일본 어민들이 와가지고 어부들이 와가지고 강치 잡으러 오고 네. 뭐 그랬다는 얘기는 듣긴 한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은 조선조 때는 아니고 그 기록에 따르면 조선조 때 시료 지배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독도를 찾아 헤맨 사람들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네. 조선 초기에 동해에 울릉도 말고 또 다른 섬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섬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이 장안에 이렇게 쫙 퍼졌답니다. 네. 그때부터. 근데 그 소문은 이제 조선 초기니까 세종대죠. 세종대왕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세종대왕이 이항경이라는 신하를 강원도로 보내서 독도를 찾아보도록 시킵니다. 그때는 독도를 요도라고 불렀대요. 네. 그래서 이항경이 섬을 못 찾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함길도, 그러니까 함경도 감사한테 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요도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섬을 본 사람이 있으면은 싹 다 찾아보아라. 그리고 김남년이라는 사람이 그 섬에 갔다 왔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역마를 보내서 그 섬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해라. 그 실제로 책에 있는 내용이죠. 네. 근데 요도라고 해가지고 뭐 그걸 갈 때는 뭐 전립선 타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종은 계속해서 그 섬을 찾도록 그 함경도 감사나 강원도 관리들한테 계속 그 어명을 내려요. 그래서 계속 그 섬을 찾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장안에 떠도는 소문마다 다 위치가 또 봤다는 위치가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찾질 못하는데 세종 거의 말년 때 네. 다시 한번 그 강원도 관리한테 네. 어명을 보내면서 혹시 이 섬을 갔다가 왔다는 사람이 거기 섬에 갔다 오면 외국을 갔다 온 거잖아요. 네. 아직 조선의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절대로 죄를 묻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노비면은 평생 사역을 면해주고 양인이면 벼슬을 주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줄 테니 네. 겁에 질려서 네. 갔다 온 것을 숨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명을 내려요. 역시 위대한 왕이네요. 그 이등병을 거쳐본 병장만이 할 수 있는 조치잖아요. 저거는. 근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걸 그러니까요. 이해해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민 정신이 진짜 대단하죠. 계속해서 못 찾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강원도 감사한테 또 지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종이 이 섬을 찾는 거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내가 이 섬을 찾는 까닭은 토지를 넓히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백성을 얻어서 부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모여 살아 창고와 식량의 준비가 없을 테니 한번 흉년을 만나면 반드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가 구제해야 하겠는가? 라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장면에서 진짜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 이 뜻에 따라 경은 두루 알려라. 이 섬을 찾고자 함을 두루 알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요도를 찾지 못해요. 독도를. 그래서 그 이후로도 성종 때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점점 그 노력은 수그러들어 가고 그 이후에는 이 독도를 찾으려는 왕이 없었다고 하네요. 너무 멋있죠? 이 세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또 재밌는 게 요게 또 재밌습니다. 현장만 들키지 않으면 간통도 무죄.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 소금소사라는 여인이 있었대요. 네. 그분이 요 앞에 거부터 해야 되나? 아, 그분이 두 개 챕터에 대해서 아니, 일을 이게- 저지르신 분이구만요. 저희 방송 이번 거 듣고서 이동진이 너무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빨간 책방이? 씨발 이것 때문에 이 책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조선 상류 계급의 혼외정사라는 또 선정적인 제목의 챕터가 있어요. 네네. 조선시대에도 성적인 방종과 문란이 그 정도가 오늘날에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노회찬 의원이 써놨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견이에요. 아, 물론 생식이 계속 이루어졌으니까요. 지금 현생 저희가 남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세태가 많이 타락했다 네. 하면서 요즘 젊은 것들이 이렇게 문란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단 얘기죠. 세종 18년 세종실록에 보면은 이석철이라는 자가 처제와 간통을 했대요. 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상소를 하기를 무릇 간통에는 남녀 공이 곤장 80대가 벌이인데
처제와 이 통관한 자는 이건 너무 죄가 무겁다. 그래서 법대로 80대만 칠 것이 아니라 100대 치고 징역 3년에 쳐야 된다. 이렇게 왕한테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바로 세종이죠. 세종이 말하기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간통권으로 해서 처벌했던 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했던 사례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법률 외에 형벌을 가한 것은 실로 잘한 정사가 아니다. 지난날 한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형벌은 지금 후회가 된다. 라면서 의정부에 가서 잘 의논해서 아래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법대로 집행하라라는 걸 완곡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오니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만 이석철의 더러운 행실은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다 미워하는 바입니다. 만약 법률대로만 따른다면 여론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법률대로 죄를 물으시고 변방에서 군에 복무케 하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개겨 신하도 대단하지 않아요? 왕이 왕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나 봐요. 받아줄 만한 비빌 언덕이니까 비벼오지 않았을까. 이게 근데 연산군이나 이런 왕한테도 굉장히 그 신하들이 강력하게 왕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종이 가중 처벌에 동의는 합니다. 결국에. 하지만 이제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곤장을 20대나 더 치고 또 추가 옥살이를 살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 곤장은 법대로 치고 군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죠. 80대나 맞고서 군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30대 맞으면 죽는다던데. 한 20대 맞으면 못 걷는다고 그러는데. 반신불수되고. 그리고 현장만 들키지 않으면 간통도 무죄라는 또 챕터가 있습니다. 소근소사라는 여인이 그 양아들하고 간통을 해요. 네. 그것도 세종됩니다. 이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신하들이 또 상소를 하니까 세종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천하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율문에 그러니까 법에 간음 현장에서 붙잡지 않고 간음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논지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붙잡지 않고 말만 듣고 처벌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혼외 임신한 것이 분명하면 그 여자는 처벌을 하되 누구랑 했는지 모르니까 간통의 당사자라고 지목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여자는 증거가 자기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처벌하긴 하는 거죠. 어쨌든 소문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증거 법정주의자군요. 네.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처리한다면은 그 패단이 더 크다. 만약 원수나 원한이 있는 자가 무고했을 때는 억울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법대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신하들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근소사는. 그런 내용이 또 세종실록에 기록이 돼 있네요. 국민 법감정보다는 아무래도 증거에. 그리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몰랐는데 능지처참 당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 홍길동전 때문은 아니고? 그건 때문은 아니고 이 허균이 혁명주의자였어요. 혁명. 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방탕하게 계속 그 기생들 데리고 놀고 해가지고 계속 파직을 당해요. 7번을 파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시험 봐서 또 되고. 네, 또 되고 또 뭐 복귀 되고 막 이렇게. 그때는 뭐 야구가 없었으니까 3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은 건 없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되는데 이 허균은 그 홍길동전을 씀으로써 이렇게 그 어떤 서울 차별이라든지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드러냈었죠. 그리고 허균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은 내가 그러면 자꾸 파괴당하지 말고 성격을 숨기고 최고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역모를 꾸며가지고 이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러면은 뭐 그게 합당한데. 그리고 실제 그걸 실행해요. 그게 이제 홍길동전을 쓴 풍우나 허균이 능지처참 당한 이유라는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위직까지 진출해서 혁명을 일으켜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지금 현역 정치인이 또 있죠. 손학규 씨가 대학생 시절에는 자기가 한전에 입사해서 한전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간 다음에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을 일으켜서 혁명을 완수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네요. 홍길동이랑 공통점이 좀 있네요. 산을 주로 이제 직거지로 삼아가지고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게 하산하시는 게. 네. 그리고 도수를 부려서 내려오시는 날 항상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허균은 실제로 7번 파직당한 이후에는 성격을 감추고 최고위직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모를 꾀하다가 이렇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광해군한테 잡히죠. 그 영화 광해를 보면은 그 유승용이 그 이병헌 왕 광해하고 친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 최측근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때가 바로 요때랍니다. 그 성격을 감추고 최고위직까지 진출했을. 그래서 광해군의 신임을 굉장히 얻었을 때랍니다. 그때가. 그러다가 그 용모가 발견되어서 잡혀서 이제 광해가 나와서 직접 신문을 하죠. 허균을 신문을 하면 그간 조정에서 있었던 당파 싸움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서 그 지금 조정의 대신들이 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대신들이 광해군이 신문을 하러 나오는 걸 굳고 말립니다. 그 내용이 실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왕이 몸소 국문할 때 왕이 정상을 그러니까 사정을 캐물으려 하자 이첨의 무리들이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당류들과 더불어 왕의 앞에서 정상을 막고 은폐하며 갖은 말로 협박하고 논쟁해서 왕이 다시 캐묻지 못하게 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들의 청을 따라주자 이첨의 무리가 서둘러 허균을 끌고 나가게 했다. 허균은 나오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바꿔서 비로소 크게 깨닫고 소리치기를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했으나 국청의 상하가 못 들은 척하니 왕도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둘 따름이었다. 그래서 신속히 끌려나가서 그 능지처참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 원래는 능지처참 형벌이 그거래요. 사람을 산채로 네. 생사를 포를 뜨는 형벌. 그래서 중국에서 그 형벌이 있을 때는 포를 2,000번을 뜨기 전까지 만약에 죄인이 죽으면 그 포 뜨는 작업을 하던 사람도 같이 처벌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최대한 천천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선에서는 능지처참이 그냥 먼저 죽이고 나서 그냥 팔다리랑 그 사지를 잘라서 사후에 하는 걸로 뭐 그렇게 병형이 돼서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허균은 그래서 이때 끌려나가서 능지처참으로 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도 감추고 싶던 사생활이 있었다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거는 중종 때 일입니다. 네, 이거 솔깃하네요. 네, 중종 때 이게 신하들이 원래 그 임금의 집무실이라든지 신하들과 같이 모여서 정사를 논하는 그런 데에서만 그 사관들이 임금이 말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기록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뭐 외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갈 때 따라다니면서 적고. 근데 그 사생활, 그러니까는 규문이라고 하는 그 왕비나 이런 그 여자들이 있는 생활하는 곳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다 사생활까지도 이걸 적어야 된다 하고 신하들이 그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 거의 도취할 수준이네요. 동지사 김한국이라는 자가 예로부터 여자 사관은 규문 안에서 임금의 거동과 언행을 모두 다 기록하였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이 그 일을 알 수 있었던 것이며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라면서 여자 사관을 두어 왕의 일거일동과 언행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그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장령 기준이라는 자가 맞장구를 치죠. 김한국의 말이 합당합니다. 임금은 깊은 궁궐 속에 거처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을 바깥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자 사관을 두어 그 선악을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종이 싫잖아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는 옛날 여자들은 다 글을 지을지,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이라는 건 중국의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다 중국의 예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여자들은 다 글을 지을 줄 알았으니까 그거 했지만 지금 우리의 여자들은 글을 그렇게 문장가들이 없지 않느냐. 기록할 만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김한국이라는 자가 여자 서관이 반드시 글에 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를 조금이라도 깨우칠 수만 있다면 규문의 일을 보는 대로 기록하게 해 후대에 모든 왕의 행동을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강광 이청이라는 자도 또 여기다 거들면서 언문으로 기록해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찌 문자로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언문은 문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사관의 직임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록하는 것인데 반드시 마음이 올바른 여자가 와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관은 모름지기 정직해야 하는데 정직한 사람을 뽑는 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또 뺍니다. 너무 싫은 거죠. 그냥 싫다는 거죠.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다가 계속 그 신하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고 우기니까 갑자기 중종이 딴소리를 해요. 과거 시험하고 별도로 인재를 이제 추천해서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현량과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하고 별도예요. 그러니까 특채? 이런 건데 현량과에서 어진이를 청구하는 것이 대신들의 업무인데 이게 좀 뜸해졌다.
왜 요즘 대신들은 혈량과 업무를 등한시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머리를 딴 데로 돌립니다. 안 될 때 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생활 기록은 계속 피해갔다. 그러니까 왕을 신하들이 쪼는 이게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왕이면 우리 생각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재미없게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요거 정도 한 권 이렇게 다 읽고 나면은 그래도 나 어디 가서 조선왕조실록 좀 봤다 하면서 알아만 듣는 게 어딥니까? 네. 남들이 얘기할 때. 아는 척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한자도 읽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것도 좀 덜어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스스로에 대한 그 부끄러움도 네.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네. 아무것도 모르고 행해왔던 왕게임 같은 것도 이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인도주의적으로 모든 걸 이제 완벽하게 100% 복종하는 이런 추세에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올 선생이 말하기를 조선조는 봉건제도라고 볼 수가 없대요. 일단 지방에 영주가 없잖아요. 그 중앙 집권적이고 또한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인 것도 아니었고 법률로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었고 또 법률로 정해진 거라도 신하들이 반대하면 또 할 수가 없었고 뭐 이런 식이라서 상당히 좀 근대에서 오히려 봉건보다는 근대에 가까운 제도였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조선왕조실록 노회찬과 함께는 조선왕조실록 읽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런 면모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어떻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의향은 생기네요. 네, 그럼 요거 드릴게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러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미없는 것부터 소개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기대가 확 되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시간 오버됐네. 시간을 오버됐어. 다음 주에 다른 영화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노도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